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2% 가까이, 나스닥은 그야말로 폭락 수준이었죠. 2.7% 넘게 떨어졌고 다우는 0.4%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좋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4분기 총 마진 감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밝히면서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좀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지난 4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엔비디아 총 마진율이 감소하고 또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지만 최근 2년 중 가장 적게 웃돈 점, 이것이 불안을 키운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간밤에 8% 넘게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 넘게 내렸고요. TSMC, 브로드컴 등 AI 반도체 관련주들 모두 부진했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코스닥은 약보와 코스피는 0.7% 하락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나타냈고요. 개인만 양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당 기준일로 정한 기업의 상당수가 시총 상위 기업이었던 탓인지 대규모 배당락에 영향을 받은 모습이었는데,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 낙폭이 컸던 것이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투자 심리 위축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이제 2월 마지막 거래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증시타임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후에 오히려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럼에도 주목할 경매 매물이 있는지 하우머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잭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기대했던 엔비디아 휴가는 오늘 없었습니다. 오히려 엔비디아가 큰 폭으로 빠지면서 시장은 일제히 급락했는데요.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과 부진한 경제 지표에 투자 심리가 짓눌리다 보니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재가 악재로 해석되는 것은 하락장의 징조라고도 하는데요. 과연 시장이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우선 마감 상황부터 보면 오늘 다우지수는 0.45% 떨어졌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1.59%, 2.78% 급락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도 일제히 빠졌습니다. 엔비디아가 특히 8% 넘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실적은 모두 좋았지만 시장 기대치가 너무 높았고 또 딥시크부터 밸류에이션 등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은 만큼 하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아마존은 첫 양자칩을 공개했다는 소식에도 오늘 2.62% 떨어졌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모두 투매가 이어졌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엔비디아의 하락세에 브로드컴이 7.11%로 크게 떨어졌고요. 테크 기업 외에 버크셔 해스웨이나 월마트만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이 지지부진했던 이유, 바로 트럼프 때문이었죠. 특히나 관세 관련 발언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관세를 4월 2일로 연장할 것처럼 발언을 내놨었는데, 오늘은 다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3월 4일부터 집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중국에 추가로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더욱더 시장에 부담을 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 지표는 계속해서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이어갔던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2천 건으로 집계되면서 큰 폭으로 오르면서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워싱턴주에서 실업자 수가 2023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것인데요. 이를 보면 정부 효율부의 대량 감원이 실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감원 수가 더 늘어날수록 미국의 노동시장이 더 둔화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 분기 미국의 성장세는 그래도 견조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4분기 GDP 증가율 잠정치는 2.3%로 이전 분기 성장률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잠재 성장률을 웃돌고 있습니다. 역시나 개인 소비 지출이 4.2%로 크게 오르면서 미국 경제를 부양한 것으로 보이죠. 다만 어디까지나 이는 연말 홀리데이 시즌이 포함된 수치까지라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하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또 올랐는데 근원 PCE 지수가 2.7% 오르면서 지난 속보치였던 2.5%를 상회했습니다.
그나마 시장이 긍정적이었던 거는 내구재 수주 지수였죠. 내구재 수주는 3.1% 증가하면서 앞서 2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1월 들어 증가 흐름으로 돌아섰습니다. 또 기업의 투자 지표로 여겨지는 항공기를 제외한 비국방 자본재 수주는 전월 대비 0.8% 증가하면서 지난달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던 만큼 오늘은 장기물 금리가 소폭 상승하긴 했습니다. 다만 10년물 금리가 4.26%에서 거래되면서 3개월 만기 금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는데요. 이렇게 장단기 채권 금리 역전 현상은 경기 침체 신호로 여겨지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서 셰브론의 사업 허가를 취소한다는 소식에 원유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가를 끌어올렸는데요. WTI는 2.52% 오르면서 다시 70달러까지 올랐고요. 브렌트유도 오늘 2% 넘게 상승했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제한을 완화해달라 트럼프 행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가 동맹국들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미국 테크 기업들이 세계 각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그러면서 수출 통제가 AI 경쟁에서 역으로 중국을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다 강조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임기를 단 일주일 남겨두고 규제 허들을 한껏 더 높였었는데 트럼프 역시도 AI용 반도체 수출 제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같은 상황이 마치 10년 전 5세대 이동통신 때 겪은 진통과 똑같다며 변화가 없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이 자체 AI 기술을 확산하는 것을 더욱 유리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딥시크 쇼크 이후 중국의 기술 시계가 한층 더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텐센트가 1초 이내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새로운 초고속 AI 모델 훈위안 터보를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인 기술 사양이나 성능 벤치마크에 대한 상세 정보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응답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게 특징이라며 실시간 대화와 빠른 정보 처리가 필요한 사업 환경에 특화돼 있다 강조했습니다. 중국 AI 시장은 최근 딥시크의 성공 이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두와 알리바바 같은 빅테크들은 물론이고 스타트업들도 너나 할 것 없이 개발에 뛰어들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알리바바는 지난 10년간 들인 투자액보다 더 많은 자금을 향후 3년간 클라우드와 AI 인프라 개발에 쏟기로 했는데 자그마치 3,800억 위안, 우리 돈 75조 원이 넘습니다. 중국 AI 시장이 2030년까지 99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견제 속에서 AI 굴기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스탠다드 차터드가 비트코인 가격 전망치를 대폭 높여잡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해 20만 달러를 돌파하고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종료 전까지 5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과 명확한 규제 체계가 형성될 가능성을 주요 상승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최근 상장지수 펀드 승인과 대형 금융기관들의 시장 참여 증가가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봤고요. 또 전통 금융사들이 보유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킹 위험을 줄이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덧붙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초 10만 9천 달러를 돌파한 이후 트럼프의 대중관세 정책을 재확인하면서 8만 달러 수준까지 추락하기도 했죠. 시장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글로벌 유동성과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고 전통적인 금융시장과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평가하고 있는데요. 또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확대가 진행 중이고 이는 곧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강세를 뒷받침할 수 있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웨스턴 디지털과 일본 키옥시아의 합병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웨스턴 디지털이 반도체 메모리 사업을 분리 상장하면서인데요. 키옥시아와의 합병을 통한 낸드 메모리 시장 재편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2년 전에도 합병을 추진했지만 당시 키옥시아 주주인 SK하이닉스가 반대하면서 계획이 무산됐는데요. 시장에선 올해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의 합병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키옥시아가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이번 웨스턴 디지털도 메모리 사업을 분리 상장하면서 각 기업의 지분 가치가 명확히 합병 문턱이 한층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사될 경우 낸드 시장의 지각 변동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은 각각 3위, 4위 자리를 깨차고 있는데 살림을 합치게 되면 25%가 넘는 점유율로 2위인 SK하이닉스를 가볍게 뛰어넘고 업계 1위 삼성을 바짝 뒤쫓게 됩니다.
다만 합병에 대한 규제 당국의 승인과 반독점 문제 등 넘어야 할 사안이 많고요. 또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 당국이 미국과 일본 기업 간 통합에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화장품주는 연일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계속해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내달 문화사절단을 파견하는 것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한한령이 해제될 거란 관측입니다. 또한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다음 주에 개막하는데요. 그동안 내수 소비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중국 정부가 이번엔 이를 인정하고 정말로 대규모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에 현재 자금이 중국 시장으로 이동 중에 있고 그러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중국 소비주들인 화장품, 여행, 항공 등이 집중받고 있는데요. 특히 화장품수의 시세가 계속 두꺼워졌는데 VT 등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매수세가 쏠렸습니다. 관련주 더 살펴보면 먼저 J2K바이오는 아토피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를 견인했습니다. 30% 올랐고요. BL팜텍도 상한가 기록했고 클래시스 19.14%, 토니모리 18.82%, 바이온도 16% 넘게 시세 분출했습니다. HLB의 간암 신약인 리보캄레 병용요법이 의사들의 처방 지침서에 1차 치료제로 등재됐습니다. 세계 최대 권위를 자랑하는 암학회인 유럽종양학회에서 발간한 간세포암 진단 치료 가이드라인에 1차 치료제로 등재된 건데요. 또 강력 권고하는 약물로 규정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HLB 그룹주가 시세 분출했습니다. 해당 치료제는 HLB의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인데요. 기존 약물과 달리 위장관 출혈 등의 부작용이 없어 만약 치료제를 허가받을 경우 빠르게 시장을 점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사 측은 아직 신약 승인이 나지 않은 약물이 처방 광고 약으로 등재된 건 이례적이라고 언급했는데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표준 치료제 반열에 오르면서 미국 FDA의 승인에도 더욱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HLB 제약 17.29% 올랐고 HLB 10% 가까이 올랐고요. HLB 테라퓨틱스 8.42%, HLB 글로벌 6.22%, HLB 생명과학도 5% 넘게 올랐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도 강세 보였습니다. 중국 태양광 모듈 제조사들이 가격 인상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줬는데요. 가격 인상의 배경으론 춘절 이후의 수요 회복과 유럽산 모듈 재고 소진, 또 폴리실리콘 기업들의 적자 지속이 꼽히고 있습니다. 또 미국 내 모듈 수급이 상당히 타이트해서 향후 이 가격도 인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폴리실리콘을 시작으로 모든 밸류체인의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질 거란 전망입니다. 또한 정부가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REC 제도를 폐지하기로 발표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REC 제도가 사라지면 발전 사업자가 직접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해야 해서 태양광 모듈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하나솔루션이 8% 가까이 올랐고요. 대명에너지와 HD 현대에너지솔루션 7% 넘게 올랐고 OCI홀딩스 6.39%, S에너지도 5%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만 TSMC가 퓨리오사 AI에 투자를 검토 중이란 소식이 알려지면서 창투사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퓨리오사 AI는 최근 메타와 인수 협상 중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TSMC의 투자 자회사인 TSMC 글로벌도 지난해 4분기부터 퓨리오사 AI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TSMC가 회사의 공정을 통해 퓨리오사 AI 칩을 생산하면서 기술력을 인정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한편 메타의 퓨리오사 AI 인수도 다음 달 안으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처럼 메타의 인수와 TSMC의 투자가 성사될 경우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점 체계가 더욱 다변화될 거란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기 투자에 참여했던 기업들 위주로 주가가 뛰었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플루토스가 상한가 기록했고요. DSC 인베스트먼트 5.59%, 린드먼 아시아 3% 넘게 올랐고요. 마지막으로 TS 인베스트먼트와 Q캐피탈이 모두 1%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요? 엔비디아 실적이 좋았으니 반도체 섹터가 강세를 보일 수 있겠다. 또 최근 시장이 선방하고 있으니 배당락 영향이 적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의 시장은 엔비디아와 배당락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가 급락했는데 이제는 국내 증시가 뉴욕 증시와 디커플링되며 더 올라가기는 힘들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 시장 방향이 중요하겠는데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코스피는 0.7% 하락해서 2620선으로 내렸고 코스닥은 약보합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 예상치는 웃돌았지만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점,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며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더 크게 떨어졌는데 배당락이를 맞은 가운데 시가총액이 높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이 대부분 코스피에 집중된 영향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메이저 수급 주체 모두 팔자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외국인이 2,377억 원 순매도했고 기관도 2,78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개인만 4,900억 원 가까이 대거 매수했습니다. 한편 연기금도 39거래일 연속 사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500억 원 넘게 팔아냈고 기관 역시도 300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도 개인만 홀로 842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10위권 종목은 대체로 퍼렇게 멍들였습니다. 기아 딱 한 종목만 제외하고 9개 종목이 일제히 내렸는데요. 특히 28일로 배당 기준일을 변경한 기업들이 배당락이를 맞아 하락폭이 컸습니다. SK하이닉스가 1.8%, 현대차가 2.2%, 네이버 5.4%, KB금융이 0.9% 가까이 내렸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별로 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2차 전지주는 내렸고 일부 헬스케어 관련주가 상승했는데요. 상승부를 가장 크게 키운 건 클래시스였습니다. 전 거래일에 삼성전자 인수설이 보도됐었고 또 이런 가운데 올해 실적이 크게 성장할 것이란 증권가 보고서까지 나오면서 어제 20% 가까이 시세를 냈습니다. HLB도 자사 간암신약의 유럽 종양학회 1차 치료제 등재 소식에 9% 넘게 급등했습니다. 환율이 크게 오른 점도 지수의 부담이었습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 달러 기준 9원 90전 급등해서 1,443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 1,440원대로 오른 건 9거래일 만입니다. 미국의 유럽 관세 부과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오름폭을 더 키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 발언에 달러와 가치가 급등한 영향인데요. 새벽 6시 기준 역외 환율은 1,450원 90전까지 뛰었습니다. 오늘도 외환시장 강하게 문을 열 것으로 보여서 외국인 매물 출회에 대한 부담감은 안고 출발하셔야겠습니다. 국내 상장 기업 중 지난해 결산 배당 기준일을 2월에서 4월 사이로 옮기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이른바 벚꽃 배당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벚꽃 배당에 대한 기대 때문에 어제 국내 증시는 오히려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을 배당 기준일로 정한 종목이 44개에 달합니다. 이들 종목을 통해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 기준일 이틀 전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또 배당락일인 전날부터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어제 매물이 출회됐었죠. 문제는 다음 달에도 적지 않은 종목이 배당 기준일로 설정돼 있어 충격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3월 31일에 현대글로비스와 포스코 인터내셔널, LG유플러스, 롯데지주 등 시가총액이 수조 원에 이르는 기업도 포함돼 있어서 3월 28일에 대거 배당락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어제 시장이 배당락일에 흔들렸던 만큼 다음 달 배당락일도 해당 종목들 미리 체크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시장 준비하시죠. 오늘 미국 천식 알레르기 면역학회가 개최되고 아이폰 보급형 모델이 국내 출시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장 마감 후에 이뤄지는 MSCI 지수 리밸런싱입니다. 엔캠과 GS, 한미약품, 금호석유, LNF, LG화학 우선주, 롯데케미칼, 포스코DX, SK바이오사이언스 등 2차 전지와 화학업종 중심의 11개사가 제외됩니다. 해당 종목들에서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어서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높겠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로봇주가 강했습니다.
이번 주 삼성 SDI가 현대차가 로봇용 배터리 동맹을 맺는다는 소식이 보도됐었죠. 이후에 로봇주 주목을 받았다가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새로운 호재는 없지만 다시 매수세가 붙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강한 모습 보여줄지 지켜보시죠. 간밤 엔비디아가 8%,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대 폭락했습니다. 역외 환율도 1,450원대까지 높아진 상황이어서 반도체주 급락과 고환율에 따른 외국인 매물 출회를 모두 소화해야 하는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은 안전벨트 단단히 매시고 개장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3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또 다양한 내용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S&P 500은 올해 상승분을 모두 고스란히 반납한 상황이고 엔비디아 실적 좋았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드렸는데 네. 참 이게 총 마진 전망이 그렇게 놀랍지 않다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가 급락했고 나스닥이 지금 보니까 폭락 수준이고 빅테크주들이 줄줄이 떨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있었고 또 거기에 간밤에 추가된 굉장히 큰 이슈죠. 네. 바로 관세 전쟁. 그러게요. 기존에는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10% 추가 부과하겠다라고 네. 했었는데 거기에 또 한 번 추가 부과하겠다라는 예. 것을 발표하면서 시장이 급출렁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뭔가 지금 트럼프 정책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여기에다가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들 실적, 이게 시장의 큰 화두가 아닐까 싶은데 글쎄 오늘 국내 증시는 또 어떤 출발을 보일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좀 자세하게 매크로 또 여러 가지 증시를 둘러싼 이슈들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윤주 경제평론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실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한 일시적인 조정인지 아니면 추세가 꺾인 건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올해 바라보는 예. 기본 프레임은 2024년과 25년 다르다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미국이 흔들려도 좀 한국이 버텨주고 네네. 미국이 좀 반등하면 한국은 상승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인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민이 커지죠. 왜냐하면 미국이 추세하락으로 가는 거냐. 정말 예. 다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인플레이션도 못 잡고 경기도 침체된다면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정말 그렇게 갈 것인가. 근데 너무 지나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 미국 주식은 밸류 부담이 컸었습니다. 실제로 S&P 500이 작년 11월 6일에 한 20.7배 S&P 500 기준으로 갔었고요. 그래서 지금 한 20배 정도 왔는데 여전히 좀 부담스러웠던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고밸류에 대한 부담이 커져 있고 특히 밸류가 부담이 컸고 많이 집중화돼 있던 미국의 상위 10종목에 대한 불안감
이게 어제 집중적으로 작동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흐름 자체는 미국과의 디커플링으로 이어질 거로 보지만 오늘 아마도 시장은 이거에 대해서 검증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지난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그쵸. 추가되면서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거기에 또 더해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 관세 전쟁. 네. 관세 전쟁하면 또 아까는 중국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코멘트를 해드렸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트럼프의 입장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를 4월 3일로 미뤄주겠다라는 맞습니다. 입장이었다가 다시 3월 4일로 당긴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다시 3월 4일로 당기면 오늘이 2월 마지막 날입니다. 네. 그러면 이 주말이 끝나면 다음 주 당장. 네, 당장입니다. 그러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긴급한 어떤 협정을 들어갈지 예정대로 발효를 할지 이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갑자기 고조된 거죠. 그러니까 증시에 상당한 부담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잘 지적하신 부분이고요. 결국 트럼프가 관세를 협상력으로 쓰는 것이냐, 네. 아니면 진짜로 이거를 관세 전쟁을 벌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실익이 있냐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보는데 뭐 흔히 후보 대통령이냐, 닉슨 대통령이냐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후보 시대에는 결국 보편 관세를 적용했고 서로 전쟁이 났고 관세 전쟁이 그게 대공황까지 연결됐던 스무트할리 관세법이 있지만 동시에 1971년에 그 닉슨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갖다가 어쩌면 오히려 그 달러 약세를 용인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썼었고 실제로 4개월 뒤에 철회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느 때와 비슷하냐를 따져 본다면 실질적으로 관세가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데 30년대에는 관세와 재산세를 합친 기타 세금 비중이 한 30%였다면 지금은 2.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익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관세를 갖고서 트럼프가 계속 뭔가 대협상력을 쓰겠지만 이걸 통해서 실익이 크지 않은데 이걸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까? 시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도 그렇게 그런 의견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어쩌면 이제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당장 중국 양회를 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음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중국 양회에서 그냥 가만히 이 소식을 지켜만 보진 않을 테고 네. 맞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할 텐데 네. 그것에 대한 또 우려감도 반영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지금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냥 결국은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 근데 본격적인 전쟁을 벌이기에는 네. 소위 중국은 계속해서 미국을 어떻게든지 설득할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쩌면 이 멱살을 잡고서 이제 끌고 가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매우 중요한데. 결국은 자국의 어떤 공장을 유치하고 쌍둥이 적자 해결하고 싶은 게 최종 목적이겠죠.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의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뭔가 협상 카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전쟁으로서 파국을 원하냐 아니면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협조를 강압하고 있냐. 저는 후자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게 사실 관세 정책의 그 파장이 결국에는 미국 내에서도 좀 물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때마침 이제 PC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PC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는 약간 무관하다는 평가는 있긴 합니다만 이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관세 상호 관세도 이게 서로 보복 관세가 이어지다라면은 지금 사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쉽게 둔화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럼 이건 분명 경제에 좀 부담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수입 관세 이 부분은 물가를 굉장히 자극할 것이고 또 트럼프 정책 자체가 다 보완입니다. 인건비도 올라가는 정책이고 뭐 여러 가지로 다 고민이 되는데 결국은 트럼프가 이것을 그러니까 계속 동일한 말이 반복되는 건데 이것이 협상 카드 아닌 실질적인 정쟁까지 연결된다면 모두가 다 지는 게임이 되겠죠. 미국도 그럼요. 미국도 결국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데. 또 아까 물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물가 문제가 나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아니다 논란이 나오는데 촉발시켰던 건 그래도 월마트 그때 CFO가 했던 말이거든요. 소비가 약한 건 사실이고
그게 경기 침체냐 아니면 소비가 약해진 거냐 그 차이가 있는 건데 물가 문제는 오히려 PC 같은 경우에도 작년 1월, 2월, 3월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기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치고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상태는 뭐 물가 문제보다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 근데 경기 같은 경우에도 한번 살펴보면 물가 문제도 약간 일시적 요인도 포함되어 있었고 또 하나 고용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맨날 뉴스 나오는 게 뭐 대량 해고다 뭐다 나오는 것에 영향이 크다면 결국 트럼프는 아직은 자기네가 뭐 견딜만한 체력이 있고 아직은 협상 카드로 쓰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네.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PC 물가 말씀을 주셨으니까 잠깐 제 1인 2역으로 진행자가 아닌 토론자로 한번 코멘트를 또 저도 드려본다면 오늘 밤 10시 반이죠. 네. 미국 PC 물가 상승률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 시장에 오늘 발표할 PC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대가 네. 전월보다 낮게 기대를 갖고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PC 헤드라인 물가와 근원 물가 모두 다 네. 전월보다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를 네.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통상 이 PC 물가를 추산할 때 네. 왜냐하면 2주 전에 CPI 물가가 네. 발표되니까 그러니까 CPI 물가는 전월보다 올랐거든요. 둘 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물가 안 잡히네. 그러면 금리 인하 없겠네. 이렇게 확인을 했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이 PCE 물가 상승률 그래프가 전월보다 만약에 떨어지는 국면으로 간다면 기대를 충족하니까 다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이렇게 고조되면서 시장에 좀 전환을 좀 보여주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이 PC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기대 이상으로 오르거나 왜냐하면 기대가 너무 안정화될 거로 기대를 해버리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PC 물가 상승률이 기대를 초과하거나 전월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거나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CPI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PC 물가를 좀 행방을 좀 들여다보시고 물론 기대를 충족하지 않는 물가가 또 발표되면서 또 한 번 미국 주식시장을 흔들어 놓는 그런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좋은 지적이시고요. 결국 뭐든지 우리 주식시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대값에 대한 결국 그걸 판단을 하는 부분인데 미국의 물가가 여기서 잘 안 버텨줄 건 또 사실이고 뭐 기대 인플레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물가 상승을 좀 지지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지만 그리고 PC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도 코어 같은 경우에도 기대보다 높게 나왔었어요. 2.5에서 2.7로 갔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C가 그러니까 PC와 CPI가 비슷한 것 같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결국 지난 작년 동기로 보면 PC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이렇게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고 물론 컨센서스보다 좀 높게 나올 우려는 저도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그게 시장에 충격을 준 정도이겠는가? 네. 저는 물가 문제는 미국이 그렇게까지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만약 미국이 제가 예상한 범위를 벗어난다면 그건 아마도 아까 계속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관세가 격화되면서 다들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 과거에 만약 아까 제가 후보 대통령이 30년대 닉슨을 했지만 후보 때 거의 전 세계 교역이 줄면서 다 같이 경기가 박살났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을 갈 거냐 오히려 그게 더 고민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그 우려 있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화면 하단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미국 경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저번에 CPI가 3%대 확 올라오고 전월비로 0.5 올라오니까 야 이거 뭐야? 이 생각이 좀 드는 데다가 누가 뭐래도 미국은 소비인데 계속해서 소비 관련 지표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소매 판매도 급감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심리 지수들 특히 미시간, 컨퍼런스 보드 다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거는 이제 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이건 단순히 심리다라고 또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소매 판매가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걸 촉발시켰던 출발점은 누가 뭐래도 직접 이 소비를 제일 잘 볼 수 있는 기업 단에서의 분석이 중요한데 아까 지적했지만은 월마트 CFO가 가이던스 발표할 때 굉장히 그 불확실성을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건 무슨 얘기지? 그때부터 미국의 소비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물가가 강하게 올라오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에 나올 얘기는 아 그래? 그러면 이제 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급등 자꾸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물가 문제가 그 정도까지 확산될 것 같지는 네. 않고 경기 문제 관련해서는 결국 이런 경기가 약간 주춤해지는 모습. 어제 미국채 분위기를 보면 참 특이한 게 달러는 매우 강해졌는데 네. 금리는 그만큼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예. 달러만. 그러면 결국 연준이 지금은 다 금리 못 내리는 걸로 알고 있지만 결국 금리를 내리는 선택으로 나갈 확률이 높지 않겠는가. 이것도 좀 향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추가되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뭐 지난밤 이 침체 우려, 침체 네. 우려 혹은 침체 공포 이게 확산됐었던 것은,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주신 평론가님께서의 의견은 이게 침체로 연결되지 않는다. 네. 뭐 상당히 우리가 우려할 만큼의 고물가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의견을 주신 거예요. 저도 그런 부분 상당히 네.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실제 그렇게 전개될까에 대한 판단 말고요. 네. 시장에서는 이미 공포감을 과중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네. 현재. 근데 그 공포감을 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0년물 국채금리 네. 하락과 뭐 장단기 금리 역전 뭐 이런 그쵸. 지수에 근거해서 과도한 공포감을 가졌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지표, 특히 10년물 국채금리 하락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했지만은 경기가 그만큼 못 따르는 거고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네. 그 베센트 미국의 재무장관이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 목표가 결국 재정 적자를 줄여야 되는데 그 이유는 금리가 올라가면 재정 적자 줄일 수가 없어요. 네. 이자 비용이 크기 때문에. 심지어 음모론입니다. 이거는 뭐 미국 경기를 망가뜨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있지만 네. 그 정도로 어쩌면 만약 어제 미국채 10년이 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강하게 못 올라가잖아요. 지금 달러가 강해도. 그거는 미국 경기가 불안한데?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물가 문제라는 건 경기 문제가 더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이 경기 문제가 좀 하드랜딩 수준에 갈 거냐? 네. 아니면 그냥 소프트한 상황일 거냐? 근데 소프트한 상황을 전제로 아마 트럼프는 여러 가지 정책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은 좀 제한적으로 보고요. 어제 그냥 증시를 보더라도 만약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같이 무너지는 거라면 이게 어쩌면 부기회로 볼 수가 있겠지만 네. 잘 보시면 많이 오르고 좀 집중화됐다. 미국의 주가 상승은 거의 한 10종목으로 집중되는데 그 종목들로 하락이 최근에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결국 고밸류에 대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포인트 지적해 주셨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을 뵐 때 네. 이런 말씀을 꼭 드려요. 물결과 물장구를 구분하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 고용 지표가 전주에 발표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미국 경제가 붕괴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붕괴되는 게 아니라 실업률도 그 정도면 4.5% 이하에서 올라가는 현상이면 오히려 미국 경제의 둔화라든가 이런 신호인 것이지 정말 실질적인 경기 침체 상황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대한 물결이 일어나는 것이 있고 혹은 계곡에서 노는데 어떤 아이가 물장구 치다가 물이 저한테 튀는 것도 있는데 이 물장구 치다가 그 물이 저한테 튄 걸 가지고 거대한 물결이 일고 있다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월 말일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단행된 여러 경제 지표는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지금 모두가 심리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2월, 1월에 해당되는 모든 지표는 심리 지표고 오늘 밤에 발표되는 PCE 물가 상승률조차 1월 지표예요. 1월 물가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와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실적은 아마도 3월 달에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다 이 심리 지표가 트럼프가 워낙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전개되는데 이게 실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침체 공포감이다. 경기 침체냐, 경기 침체 공포냐라고 구분을 해본다면 경기 침체 공포에 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추가적으로 의견 있으실지? 뭐 궁금합니다. 저랑 거의 비슷한 생각이신데요. 네. 오히려 작년에는 좀 겁이 났었어요. 오히려. 작년에는 글로벌 이러다가 미국이 정말 한번 경기가 확 가라앉나? 예. 그렇지만 작년에 어떤 그런 소위 슬로우 되는 구간에서 잘 넘겨왔기 때문에 올해 드는 생각은 미국은 성장률이 말이 그렇지 연간으로요 2.5%, 2.9%, 작년에 2.8%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굉장히, 나라가 예. 그리고 연간으로 주식시장이 20%씩 올랐어요. 지금 자꾸 뭐 미국이 큰일 난다 하지만 이게 너무 정상적인
흔히 우리 쪽에서 표현하는 민 리버스, 그러니까 수익률이 역전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미국이 네. 좀 주춤해지고 미국은 좀 좋지만 너무 좋은 나라고 좋은 기업이 많은 회사지만 나라지만 좀 너무 비싸졌다. 근데 상대적으로 덜 좋지만 싸진 나라와 싸진 기업이 있다면 좀 시선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 미국 성장은 제 생각에 1%대 들어가는 거거든요, 올해. 네네. 그럼 그거 감속 정도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경기 침체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은 이제 경기 둔화 우려는 있는데 이제 물가는 통제 가능한 수준이 네.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뭐 경기 둔화 시그널이 보이면 이제 아마 연준에서 통화 정책, 뭐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관세 정책이 사실은 자국 내 기업들 감세해주겠다라는 것도 맞물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나온 뭐 지금 보게 되면 트럼프 예산안 가결됐고 뭔가 좀 감세 정책도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텐데 이거는 또 뭐 증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호재로도 인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호재고 예. 결국은 미국이 이제 과거에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이유는 보조금 줄게 이런 정책이었다면 그렇죠. 예. 유인책으로서도 그걸 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법인세나 소세 온갖 세금을 혜택을 줌으로써 미국의 공장을 세우게 하고 리쇼어링을 하고 일자리 창출까지도 그렇죠. 이어지고. 그게 결국 길게 보면 미국의 생산에서 팔 수 예. 있기 때문에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트럼프의 가장 최종적인 답안지의 성적표는 쌍둥이 적자를 어느 정도 해소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게 여러 가지 정책에 나왔던 게 모아지는 지점인데 네. 결국은 뭐 재정 적자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자 비용 줄여야 가능한 그렇죠. 거고 그것도 금리가 내려야 되고 나머지는 무역 적자를 어떻게든지 뭐 강압적인 수사를 써서라도 줄여야 된다면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의 소득세, 법인세 이런 쪽의 우호적인 정책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밤에 미국 GDP 4분기 네. GDP 잠정치가 발표됐습니다. 맞아요. 한 달 정도 전에 속보치가 맞아요. 2.3%였는데 똑같았어요. 예. 네, 똑같이 2.3%가 발표됐고 네. 제가 어젯밤에 자기 전에 뉴욕 페드의 GDP 나우캐스트 기준을 확인해 봤더니 1분기 GDP 증가율을 2.9%로 네. 추정하고 있고 또 아틀란타 페드 같은 경우는 2.3%로 네. 현재 1분기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보면 지금 그래프 보고 계시다시피 미국 경제가 탄탄한 흐름이 전개되어 왔고 1분기도 주요 기관들이 긍정적으로 긍정을 넘어서 너무 좋게 이제 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좀 감지할 필요가 있겠는데 자, 이런 흐름을 좀 본다면 일단 또 주목되는 것이 3월에 있을 FOMC 회의입니다. 어떤 스탠스를 바꿀 여지도 있을지 어떻게 들여다보십니까? 방금 전에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는 결론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탁월하게 일방적으로 혼자 좋았던 거거든요. 네. 그 기대가 지금 극단에 와 있다는 거죠. 여기 와 있는데 경제에 대해서는 왜 주가는 점점 내려오고 있냐는 거죠. 네. 그럼 이 기대가 좀 올해는 바뀌어가는 해가 될 확률이 높고 그 너무 높기 때문에 기대가 결국 연준의 스탠스는 야, 금리를 내릴 수 있어 이런 분위기였다면 네. 오히려 3월 FOMC 정도가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를 내려야 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 뭐 금융기관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라도 미국채 10년을 사게 만들겠다는 기본 생각인데 여기다 연준도 당연히 호응이 돼야 되는데 뭐 베센트도 10년물 국채 수익률 낮추겠다고 했으니까. 저 무슨 방법이 있냐는 거죠. 10년 공치 낮추는 방법은 시장에 사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했지만 무역 전쟁 중에 무역 갈등 중에 미국채를 안 사주는 중국이 네네. 생겼고 예. 그 결과 금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결국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금리 내려야 되거든요. 네. 내리려면 결국 경기 지표들도 아주 좋기를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일방적으로 들어가던 자금들이 쭉 나오는 흐름이 2025년일 것 같고 예.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미국 일방의 시장이 올해는 아닐 것 같다. 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장을 보는 기본적인 프레임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투자 아이디어로 투자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뭐 그동안 조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네. 혹은 뭐 좋게 얘기하면 또 가격 메리트가 부각됐던 이런 자산 쪽으로 오히려 자금이 쏠릴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겠네요. 이미 작년서부터 그 움직임이 예. 있었고요. 그리고 그 극단에 있는 게 중국 시장이었고 예. 중국의 기업들이 의외로 강하게 움직였고 아까 양회 얘기하셨는데 중국이 돈을 강하게 풀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요. 한국 증시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불안하죠. 제가 뭐 네. 장시작 전에 다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근데 이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오늘은 뭐 출렁이더라도 한 일주일 놓고 보면 한국 주식은 상당히 견고하구나. 네. 미국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저는 아까 계속 우리가 강조했던 거는 미국의 붕괴 시나리오가 아직의 이 시점이 아니라면 한국 주식이 만약 오늘 같은 변동성이 커지는 날이 과연 시장에서 나올 시점이냐 아니면 들어갈 시점이냐. 저는 들어갈 시점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아, 국내 증시 말씀 주셨으니까 네. 갑자기 작년 한 해 내내 네. 유행했었던 그 네. 문장이 떠오릅니다. 좋지 않은 표현인데 국장 탈출은 지능순. 네. 네. 이런 댓글도 많이 달렸었어요. 저 맞습니다. 자, 그런 말이 계속 언급됐었는데 네. 이제 뉴욕 증시로 그렇기 때문에 투자처를 옮겼던 네. 미장으로 가자, 국장을 떠나자 하는 움직임이 작년 내내 있었고 올해 초반까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코스피는 어쨌든 성과가 괜찮고 미국 증시는 또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 뉴욕 증시에 기대를 해야 될까? 국내 증시에 기대를 해야 될까? 이런 의문을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이 갖고 계실 거거든요. 고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논리죠. 미국 주식은 100년 놓고 오면 결국 올랐다. 네. 아, 예. 한국 주식 한 30년 놓고 봐도 미국은 꾸준히 올랐는데 한국은 박스권이었다. 네. 그래서 궁금한 게 그 오르는 동안에 미국도 꽤 오랜 기간 박스권에 머무르는 시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좀 동력이 약화되는 시기죠. 저는 이미 그러한 시기가 미국에 시작됐다 보고요. 미국은 박스권으로 봅니다. 저는 아, 이번적으로. 지금 미국. 예. S&P 500 기준으로 보면 좀 이거는 극단적인 거지만 멀티플 한 16배에서 한 22배 이 정도 레벨로 갈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럼 어느 시장이 좀 움직일 거냐? 싼 곳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한국이 최선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싸다면 한국이 올해는 더 낫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한테 나는 10년 보고 투자할 거야 하면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에게 지금 2025년에 이후의 시점에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비중을 더 줘야 되냐? 당연히 한국 증시의 비중이 더 높아야 올해는 그나마 더 시장에 대해서 성과가 나오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이제 3월 말이면 다시 공매도 재개되고 이러면은 사실 그동안 국내 증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로 꼽혔던 게 공매도 제한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풀리게 되면 다시 또 외국계 자금 유입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히 있긴 한 근데 것 같아요. 공매도가 오면 어쩔 때는 올랐고 어쩔 걸 내렸고 이게 네, 제일 그렇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 외국인이 들어올 여력이 있냐. 미국 외국인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장기 펀드가 들어올 여지가 있냐. 그러면 네.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력이 있고요. 예. 그 최근에 그런 좀 재미있던 증거가 얼마 전에 삼성화재와 생명 물량이 블럭딜이 예, 돌았어요. 예. 근데 그때 할인율이 1.3%에 불과했고 아. 외국계 구펀드에서 많이 받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삼성전자 그게 한 5만 5천 원 정도인데 그 정도에 만약에 우리나라 대표 주식을 살 어떤 외국계 자본이 여력이 있다면 있다면. 이번에는 같이 파생 만약에 공매도가 재개되면 3월 이후에는 같이 올라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우리가 넣고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가 이제 좀 박스권인 여러 네. 이유 중에 수급적으로 봤을 때 개인분들은 좀 떨어지면 사고 박스권 하단에서 사고 네. 그런 모습인데 외국인은 보면 그동안 선물해서 좀 플레이하는 모습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좀 봄쯤에서는 뭔가 좀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기대해봐도 아까 되는 말씀드렸지만은 건지. 결국 아까 닉슨 얘기를 잠깐 네, 했는데 닉슨, 예. 미국이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달러 강하게 가져가긴 쉽지 않아요. 아,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달러 자산을 다 사고 싶었죠. 우리가 국장 탈출은 지능수는 뭐냐면 달러를 갖고 싶었던 거죠. 근데 언제부터 생각이 바뀐 거죠. 달러가 아닌 다른 자산을 사야겠는데 네. 금을 사다가 주식을 사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올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외국인들이 좀 돌아오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그것도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25년은 좀 국장을 네. 좀 바라봐야 되는 이유로서 또 하나의 이유로서도 좀 바라볼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너무 훌륭한 고견들을 주셔서 네.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을 한번 토스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국내 증시를 봤을 때 미칠 굉장히 중요한 영향 요인 하나가 소위 이 탄핵 정국이 어떻게 결과를 보일까 이것이고 그 탄핵의 결과물을 우리가 받아보더라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또 물리적으로 좀 굉장히 강한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불확실성의 해소가 아니라 또 다른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고 질문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도 의견은 있습니다만 오늘은 초대 손님이니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계엄이 일어날 줄 몰랐잖아요. 그렇죠. 예. 정치 이슈는 사실 우리가 이 불확실성을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 저는 솔직히 잘 그럼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근데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그걸 이전에 더 중요한 거는 그럼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한국 증시 입장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책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민주당이 먼저 이번에 선거 집권에 성공하면 더 가속화되겠지만 설령 여러 가지 이슈를 좀 늦춰지더라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한국에서 소위 주주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지난 한 20년간의 일본 증시 데이터를 봤었어요. 네. 그렇게 수많은 재정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증시가 오르지 못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10년 전부터 시작됐던 일본 증시에서의 주주 가치 운동이 벌어지면서 정부 정책이 나오면서 네. 일본 증시가 레벨업 되는데 우리 증시도 결국 기업의 낮은 배당 성향을 개선을 요구하는 주주 행동도 늘어날 것 같고 저는 아마 올해서부터 많은 국내의 액티브 펀드들이 행동주의자로 나설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증시가 근본적으로 이런 정치적인 어떤 합의점으로 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속도의 문제일 뿐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간에 이게 시작됐다는 점 이게 오히려 저한테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1%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593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1% 내림세 예상되고요. 지금 761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8%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55,8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가 좀 6거래 연속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지금 호가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아무래도 엔비디아 역량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 좀 많이 떨어졌고 SK하이닉스 지금 호가에서 4% 넘게 하락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19만 원으로 집계가 되네요. LG 에너지솔루션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 37만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13만 1,000원이고요. 현대차 0.7%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19만 9,100원이고요. 기아가 0.5%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만 4,100원. 셀트리온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18만 1,3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0.5% 내림세 예상됩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0.9%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21만 7,000원. KB금융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5% 하락 예상됩니다. 어제 2% 상승했는데 오늘 하루 만에 좀 일부 물량들 나올 걸로 예상되고 호가는 40만 원 선을 중심으로 흐름이 좀 이어지는 분위기죠. 에코프로비엠 1.8%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13만 1,400원이고 HLB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가 1.6% 약세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만 4,8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1.9%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38만 5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자 이렇게 되면 어제 하루 상승분 모두 좀 반납하는 모습이 될 것 같고 리가켄바이오가 오늘 0.9%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1만 7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이 2%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가 18만 5천 원. 클래시스입니다. 오늘 1.5%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 6만 8천 원. 그리고 휴젤이 0.7%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2만 7천 원. 오늘 리노급 좀 호가에서 많이 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혹은 장중에 또 저가 매수세가 얼마나 유입이 되면서 낙폭을 줄여내는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리노급 4% 하락이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5분여 가량 남았는데 지금 일단 호가에서는 대형주 아니면 반도체 관련 섹터들이 좀 뉴욕 증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로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시점인데요. 네. 일단 개인들은 앞에 계속 논의됐던 것처럼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는 그런 네. 선택을 해왔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관심은 외국인입니다. 네. 그렇죠? 기관과 외국인인데 외국인들은 과연 이 수급 추세가 전환될 것인지 네, 그것도 좀 궁금해지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렇죠. 고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장 우리 증시만 차별적으로 선호한다면 원화가 강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금리는 크게 안 움직였는데 $1 보면은 거의 1,45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은 좀 불안정한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한국 증시를 바라볼 때 네. 외국인들도 분명히 밸류, 가치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지난 한 2019년 후에 간단하게 PBI라는 걸 갖고서 우리가 의미를 보면 0.9배만 깨져서는 때 되면 외국인들이 결국 팔고 막 나가지 않았어요. 그때 되면 다시 또 들어오고 외국인도 들어오고 국내에서도 들어오고 그게 현재 0.9배가 한 2,560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빠져주면 또 거의 근접해 간다는 거죠. 여기다가 1분기가 지나면 자본 총기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갖다 분기별로 계산한다면은 한국 증시의 지금 매력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싸기 때문입니다. 싸기 때문에 외국인들 결국 상대적으로 싼 자산을 쫓아가는 흐름이 나올 때는 한국 증시의 매력을 느낄 것 같고 그때 되면 아마도 좀 구조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시기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게 결국 올해 한 중반 지나면 그런 흐름이 좀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 봅니다. 상반기는 아까 지적했지만 트럼프의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네. 아직 섣불리 외국의 여러 유동성들이 한국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트럼프가 어느 정도 관세를 협상력으로 썼다는 게 공감대만 좀만 형성되면 그때부터 더 나가서 중국과 본격적인 어떤 무역 전쟁이 아니라 결국 중국의 양보를 이끌어낸다면 우리가 71년에 닉슨이 결국 양보를 어떻게 얻게 처음에 독일과 일본이 엄청난 저항을 했지만 그럼 닉슨은 10%의 관세를 갖고서 18%의 달러엑스를 만들고 무역 적자를 상당히 가져왔었거든요. 네. 결국 그것을 선택할 것 같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하나가 닉슨입니다. 네. 예. 그게 아마 저는 이번에 제가 바라보는 어떤 트럼프의 핵심 생각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국내 증시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주도주도 딱히 없고 네. 뭔가 순환매가 너무 빠르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단기 트레이딩 능하신 분들 아니라면 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럼 지금은 약간 길목 지키기 느낌으로 좀 싼 거를 미리 매수하자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가요? 연초 대비해서요. 예. 이게 막 순환매들 테마주만 예. 움직인 것 같지만 뭐 심지어 가장 안 좋다는 내수주에서도 상당히 올라온 종목이 있고요. 네네. 건설주에서도 상당히 강한 종목도 있고 게임주에서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 업종이 다 같이 움직이진 않지만 그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기관들도 상당히 선택을 해서 들어오고 있고 아. 특히 장기기관 연기금에 선택한 종목들이 그런 예. 종목들이고요. 아마 외국인들도 그런 종목들은 상당히 견고하게 들어옵니다. 지금도 이미. 그래서 결국 이게 전체적인 시장이 안 움직이는 느낌을 받는 거는 예. 결국 아직은 전자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전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확보되는 게 나온다면 아마도 그러한 우려들도 지금 테마 위주의 로봇 뭐 이런 거가 있는 것 같지만 밑에서 대형주들이 상당히 견고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뭐 조선, 우주항공, 방산 이런 쪽 그건 많이 오른 것들이고요. 예. 그럼 다들 그렇게만 알고 계시지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건 종목 좋다가 아니라 네네. 뭐 현대과성 같은 것들, 네. 이마트 같은 회사 다 우리가 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가치주 느낌이에요. 근데 주가가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업종 내에서 상대적인 매력적인 것들 지금 막 엄청 좋아지는 것들은 다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장은 오늘도 화려한 곳보다는 어쩌면 아직도 여전히 수은 보석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면 변동성 구조가 하방은 안정적이고 올라갈 땐 차분히 올라가는 그러한 종목들을 충분히 골라내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하반기에 들어서 조금 더 시장 방향이 조금 정확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방향은 예. 이미 상당히 많이 나와 있다. 저는 보고 방향은 있어요. 저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긴 하거든요. 지금 국내 증시. 종목에 따라서는 이미 미국이 하락을 해도 잘 버텨주고 있고 그렇죠. 미국이 예. 안정되면 올라가고 좀 한 단계 올라오고 있죠. 이게 막 V자로 뭐 테마주도 아니고 막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죠. 그런 가치 있는 종목들은. 네네. 하지만 계단식으로 이미 주가는 레벨업되고 있는 상황이 이미 3개월 이상 진행되고 있다. 저는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나스닥이 좀 많이 떨어졌고 S&P 500 같은 경우는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상황이고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는 구간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인데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2월 28일 금요일 2월달 마지막 거래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도나 우려감, 미국 경기도나 우려감이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사실 실적 좋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총 마진 전망이
좀 그렇게 놀랍지 않다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8% 넘게 떨어졌고 지금 시간에선 보니까 다시 좀 상승으로 전환을 트는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저가 매수 유입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만 글쎄요 또 주말에 나올 또 개인 소비 지출 PCE 발표가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3% 떨어집니다. 2,585포인트. 코스닥도 1.48% 내림세로 759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관건은 얼마나 낙폭을 빠르게 축소해낼 수 있는지 여부일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6% 떨어집니다. 지금 55,4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 아무래도 좀 엔비디아 영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3.4% 하락으로 192,300원이고 LG 에너지솔루션 1.7% 떨어집니다. 364,0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69% 하락하면서 115만 1,000원이고요. 현대차도 떨어집니다. 1.2% 하락 198,000원. 기아도 0.8% 떨어집니다. 93,800원이고요. 셀트리온 소폭 하락입니다. 182,200원. 삼성전자 우선주 1.8% 하락으로 45,950원이고요. 네이버가 1.8% 떨어집니다. 215,000원. KB금융 0.6% 내림세로 8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보시다시피 지금 양봉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꽤 있어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1% 떨어집니다. 397,000원, 에코프로비엠 2.6% 하락하면서 129,700원, HLB도 떨어집니다. 91,700원. 에코프로 2.4% 하락합니다. 64,300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78% 떨어지면서 38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클래시스가 2% 약세 67,6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1% 하락씩 18,80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 삼천당제 1.5% 떨어집니다. 185,800원. 휴젤도 1% 내림세로 325,000원. 리노건 많이 떨어졌네요. 4% 하락으로 21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아직까지 개장한 지 한 2분 정도 지난 상황에서 아직까지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히토리 관련주들 많이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중국에 추가 관세 10% 부과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라는 우려 속에서 중국에서의 가장 큰 무기 카드라고 볼 수 있는 이제 히토류 수출 제한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국내 증시 쪽에서는 테마로 좀 엮이는 움직임이 있겠죠. 히토류 관련주들이 강세입니다. 유니온이 8% 이상 올라갑니다. 6,080원이고 유니온 머티리얼도 3% 상승하죠. 2,320원 그리고 티플렉스도 2.9% 상승하면서 3,180원 동국 RNS도 1.7%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세노텍이 지금 4.98% 올라갑니다. 대원화성도 올라가고 있고요. 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히토류 관련주도 테마성으로 움직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상승 탄력이 엄청나게 크거나 아니면 동반 좀 강세를 보이면서 온기 확산이 이어진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네요. 자, 오늘 이 정도 보셔야 될 거고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종목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93개에 그치고 하락하는 종목이 755개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이 190여 개고 하락한 종목이 1,350개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네요. 자, 수급 상황 좀 볼게요. 오늘 양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여전히 순매수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이 463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과 기관 각각 273억 원, 226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 74억 원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 18억 원 매수 우위, 기관은 6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유가증권 선물에서 다 많이 파네요. 선물에서도 지금 1,000개 넘게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론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8원 상승한 1,451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간밤 달러 인덱스 좀 올라가고 지금 달론 환율 자체도 좀 많이 올라가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 시작하는 이 장세의 모습을 보면 어쨌든 어젯밤 발표됐었던 이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그 평가. 네. 두 번째는 관세 전쟁. 이걸로 좀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 아마도 지금 논의해야 될 것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 콜에 대한 해석이 그렇죠. 초반에는 긍정적이었다가 부정적으로 바뀐 모습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제일 많이 제기됐던 게 결국 KPX를 저렇게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네.
근데 결국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커지는 거였죠.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지만 결국 매출 단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는 거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럼 결국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돈을 안 쓰고도 결국 우리가 AI 쪽에 진출할 수 있다면 이게 중국이 그걸 보여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큰 트렌드 자체가 뭐 그쪽으로 바로 가진 않겠지만 뭐 AI 스마트폰이 나올 수도 있고 온 디바이스 쪽으로 가거나 소프트웨어로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뭐냐면 AI 혁명의 첫 번째 주역이 엔비디아였다면 네. 그 다음 주역이 누구인가에 대해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어쩌면 어제 그러한 평가를 받았지 않나. 실제 숫자만 놓고 보면 저 정도 충격이 나올 만한 일은 아니었죠. 그렇죠. 실적 좋았는데요. 예. 실적도 괜찮았고 근데 하지만 굳이 자꾸만 그 단점을 찾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이국면이 아니라 하드웨어 시장이 이제 좀 이 정도 왔고 다음 시장이 뭐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거가 저는 오히려 시장의 조정을 촉발시킨 어떤 그런 내부에 밑에 깔려 있는 정서가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엔비디아 실적 너무 중요한 해설 주셨는데 역시 그것에 더 나아가서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었던 이 블랙웰에 대한 평가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랙웰에 대해서 물론 젠슨 왕 CEO는 놀랍다, 긍정적으로 놀랍다는 표현이 초반에는 들었으나 그 놀랍다는 표현이 부정적인 놀랍다가 돼버린 형국인 것 같아요. 블랙웰 하면 어쨌든 발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고군분투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그 발열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라는 사인은 전혀 안 줬기 때문에 시장이 또 한 번 실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블랙웰에 대한 기대 이거 어떻게 보셔야 되겠어요? 우리 삼성전자 계속 실망했던 거 비슷한 거죠. 네. 우리가 HBM 계속 한다 했다 안 했던 것처럼 그 문제도 있고 어제 또 중요한 거는 딥시크 이슈도 얘기를 잠깐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장점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약점은 아직까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겠는가. 네. 그게 있고 하여튼 저는 근본적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신뢰가 확신에서 약간 낮게 내려온 거는 저만큼 돈을 안 써도 된다 투자가. 네. 이 생각이 들었다는 게 중요하죠. 앞으로 주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여러 그러한 소위 수요 업체들의 상황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 투자를 좀 적극 늘리지 않는 분위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 숫자보다는 미래의 어떤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들이 엔비디아에 자꾸 생기고 있는 것 같고 당연히 지적하신 것처럼 블랙웰 같은 것들도 새로운 뭔가 혁신이 나오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아직 못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진퇴양난 시기가 아닌가 알아봅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둘 중에 뭐가 더 매력적이라고 전자가 더 매력적이죠. 삼성전자가요. SK에서 더 좋은 회사인데 지금은 예. 지금은 전자가 더 싸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다른 거거든요. 네. 좋은 기업이 좀 적정한 주가에 있을 때 좋은 주식이 되는데 좋은 기업이 좀 비싸지면 나쁜 주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나쁜 기업을 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삼성전자가 그 상대적으로 뭐 아주 최상위 기업은 아니게 됐지만 지금 반도체 내에서 네. 그래도 괜찮은 기업인데 주가로 보면 좋은 주가에 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오늘 같은 경우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폭락을 해도 예. 전자는 덜 빠지겠죠. 그 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강점이 점점 부상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갔을 때 전자가 뭐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말도 올해 안에 나오겠죠. 그런 측면에서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낫지 않겠나 올해만 놓고 본다면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이 초반 국내 장시의 흐름을 좀 들여다보면 네. 앞에 말씀 나눴었던 이 반도체 영역,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영역에 한 가지 이슈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이슈가 좀 주목되는 네. 것인데 아마도 트럼프가 강하게 중국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그러면 아마도 또 중국은 양회를 통해서 뭐 히토류라는 이런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증시에 반영된 모습이 아까 히토류 관련주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러면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중국의 대응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세요. 네. 우리 역사에서 배우지만 역사가 동일하게 반복되지는 않거든요. 네. 라임은 있는데 라임 정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라임 운율 정도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70년대 독일과 일본도 막강했습니다. 막강했지만 결국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거든요. 네. 이유가 뭐냐면 미국으로부터 돈을 못 벌어오면 버틸 수가 없어요.
중국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아직 그 정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중국이 전면전에 나서긴 쉽지 않다는 거죠. 히토리 뭐 이런 건 나오겠지만 네. 어떻게든지 대화 채널을 복구하고 싶을 것이고 정확히 미국이 원하는 게 뭐냐? 기억나십니까? 트럼프 일기 때 시진핑이 가서 농산물 사주겠다고 막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해봤잖아요. 그래도 관세 때렸었어요, 트럼프가. 네. 근데 이번에도 어쩌면 지금은 출발한 지 얼마 안 됐고 강하게 밀어붙인 식인데 중국도 트럼프 일기 때 여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트럼프가 원하는 카드를 좀 준비해 주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봅니다. 그러니까 압박이 심해지면 파국을 전제했을 때는 그게 결국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해야겠지만 압박이 협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럼 나올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 그럼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있어요. 미국은 재정 적자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말씀드린 게 베센트가 천언을 했어요. 쌍둥이 적자 줄이겠다.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 근데 미국의 재정 적자의 상당수는 바로 이자입니다. 맞습니다. 이자를 낮추는 방법은 채권을 사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근데 중국은 채권을 팔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것도 하나의 시나리오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관계 개선을 통해서 다시 미국에서 돈을 벌면 미국 국채를 사주는 이러한 그림도 충분히 원할 수 있다. 저는 바라봅니다. 그러면 역으로 캐나다, 멕시코도 지금 갑자기 날짜를 당긴 게 뭔가 또 얻으려고 하는 게 있어서라고도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멕시코 문제는 정서상도 좀 약간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뭐냐면 펜타닐 문제는 네. 우리가 밖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트럼프의 지지 기반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근데 여전히 펜타닐 수입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고 멕시코는 약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트럼프는 지금 리쇼어링을 제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렌드 쇼어링, 그러니까 니어 쇼어링도 싫은 거예요. 가까이서 생산하는 것도 다 맞고 네, 오로지 그냥 미국 안에서. 오로지 미국 안에서만 예. 해라. 이게 캐나다와 멕시코는 전형적으로 미국에 들어가기 위한 교두보로서의 그렇죠. 생산 기지였거든요. 예, 예. 그러면 나머지 나라들이 판단을 내리겠죠. 아,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를 용납 안 한다. 미국에 들어가야겠구나. 이걸 유도하기 위한 관세가 아닐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 어제의 한국 증시와 오늘 한국 증시를 좀 비교해 보면 제가 어제의 한국 증시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일러를 틀은 거예요. 따뜻하게. 근데 창문이 열렸어요. 무역 전쟁이라는. 그래서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증시를 보면 관세 전쟁이라는 창문이 열리는 찬바람은 들어오는데 보일러마저 이제 꺼진 거죠. 그렇죠. 어제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했다가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해석으로 바뀌는 보일러마저 꺼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의 향방을 보면 증권사들은 밴드를 대략 한 2,400에서 3,000까지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 정도 밴드는 나도 제한하겠다. 약간 뭔가 예측의 의미가 예, 없잖아요. 그 그렇게 정도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지금까지의 흐름만 본다면 어쨌든 좀 2,500에서 2,600으로 올라가면 또 2,500대로 떨어지고 계속 그게 반복되는 현상이에요. 이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는 느낌인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또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작년까지는 아마 하단이 2,400 밑이었을 것 같다면 올해 그러니까 0.9배라는 표현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로 보면 그런데 2019년 이후에 가장 좀 의미 있었던 거는 PBR 0.9배였어요. 그 0.9배가 현재 2,569포인트입니다. 네. 그렇다면 작년에 그게 한 2,450 정도였다면 꽤 올라왔죠. 네. 그렇다면 그 작년에는 한 2,400 초반 와야 샀다면 이제는 2,500 중반 깨지면 사는 국면으로 박스권 하단이 바뀐 거겠죠. 주가로 보는 게 아니라 밸류로 본다면 밴드 레벨 자체는 좀 올라오고 있다. 동시에 상단도 좀 열릴 가능성도 생긴 거죠. 상단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자본 총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좀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네. 뭐 박스권을 약간 벗어나는 그런 기대도 좀 해볼 수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자꾸 제가 좀 오늘 같은 날 장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데 저 사람 뭔 얘기 하나 하겠지만은 환경이 좀 바뀐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들이냐면 결국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 자체가 좋은 것에만 쏠리는 시장이었다면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부터는 뭔가 빚달러와 자산에 대한 선호도 좀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차선책에 대한 논의도 상당히 시작된 해가 됐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한국 증시가 좀 선택을 받을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좀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뭐 오늘 같은 날 사실 이게
이런 질문이 의미가 있나 싶을 네. 정도로 시장 많이 떨어지는데 지금 2,569포인트, 지금 단숨에 50포인트 넘게 지금 코스피가 네. 급락하고 있어요. 다음 주 저 이제 휴일 있고 다음 주 화요일 날 개장하잖아요. 좀 어때요? 다음 주면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걸 제가 다 알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알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분위기 바뀐다고 하면 오늘이 진짜 매수 기회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할 수는 그 매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밸류를 예. 보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부터는 하방에 손해를 좀 봐도 버틸 수 있는 지수가 어디냐가 중요하다면 제가 계속해서 한 0.9배 정도가 의외로 2019년에 굉장히 강력했다. 그러면 0.9배. 그게 한 2,570이라면 그 밑에 내려올 수도 있겠죠. 예. 그냥 거기서 좀 버틸 수 있는 지수가 오는 거는. 근데 지금이 참 매력적인 구간일 수는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뭐 10%가 빠져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지수냐, 아니면 이게 하락의 시작점이냐, 이거에 대한 판단이 더 중요하겠죠. 네. 근데 하락의 시작점이 아니라고 본다면 밸류 매력이 생기는 구간에 들어가기 진입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장을 좀 생각해 볼 때 네.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꼭 포인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3월 4일 날 이 관세를 발효하겠다. 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그렇게 진행되면 또 한 번 조정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예상대로 3월 4일 날 발효를 안 하고 그 안에 뭔가 대협상이 이루어진다. 주말 사이에. 그러면 또 호재로 바뀔 가능성이 있겠죠. 한 가지. 두 번째는 역시 양회에서 미국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강력한 또 뭔가 카드를 드러낸다라고 한다면 또 많은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중국이 오히려 협상의 자세로 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또 기조가 바뀔 수 있고 이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견 한번 더 드릴까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당장 그 소위 협상 카드에 대해서 바로 반응을 할지 언제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네. 협상에 나설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예. 결국 중국은 이 카드를 잡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걸 뭔가를 찾아낼 것이다. 근데 그게 다음 주 바로 될지 주말 내에 된다면 더 좋겠지만 그게 좀 며칠 걸리더라도 결국 그것이 결국 장기적으로 이게 뭔 파국으로 가는 출발점이냐에 대한 이건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예. 그러기에는 중국이 가진 카드가 많잖아요. 중국은 경제적으로 체력이 매우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칫 잘못 컨트롤되면 중국 경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자님? 붕괴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돈을 저렇게 예. 풀어도 이 정도밖에 못 오고 있는데 여기서 미국과 전면전을 한다고요? 저는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트럼프가 좀 나쁘게 말하면 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걸 코너까지 몰아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은 그 카드를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현재 트럼프가 전 세계를 통해서 현재 협상 카드로 내린 거는 뭐 좋은 점잖은 의미의 협상이 아니라 안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정책이 현재 먹히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 네. 대표적인 증거가 어떻게 캐나다한테 50일째 주라고 합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참 뭐 어떻게 보면 우리도 선택할 수 카드가 별로 없다는 게 좀 슬프지만 네. 그 상황에서 한국이 이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머니쇼가 없는 토요일 오전 11시에는 저희 또 머니랩에서 유튜브 채널 머니랩에서 뉴욕 증시 리뷰 그리고 프리뷰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우리 시장 근래 중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 중입니다. 코스피가 1.78% 급락하고 있습니다. 2,600선은 물론 2,580선마저 반납하면서 현재 2,575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1.51% 하락합니다. 759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이어집니다. 외국인이 1,654억 원 매도 5위 기록 중이고 기관 역시도 1,000억 원 가까이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개인만 홀로 2,540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계속해서 팔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59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154억 원 매도 5위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441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현재 가정용품 섹터만 유일하게 상승부를 켰고요. 반면에 전기 유틸리티와 전자장비와 기기, 디스플레이 패널 쪽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미중 갈등 수혜주로 히토류 관련주가 부각됩니다.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최종적으로 2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미중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양국 간 관세 전쟁 우려가 불거지자 히토류 관련주가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장 초반 대비해선 상승폭을 많이 줄여낸 상황입니다. 현재 유니온이 8% 가까운 강세로 6,050원, 유니온 머티리얼이 2.68% 상승하며 2,300원에 거래됩니다. 그리고 티플렉스가 2.27% 강세로 3,160원에 거래됩니다. 반면에 동국 RNS가 보합, 세노텍은 지금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2.6%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간 28일 오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및 양국 간 경제협력 문제에 대해 담판을 벌입니다. 이에 앞서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렘린궁을 방문한 리히용 북한 조선노동당 비서를 깜짝 면담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과 협상 중인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을 북한과 공유했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재건 테마 내에서는 이노 인스트루먼트가 20.78% 급등세 보여줍니다. 대동기어도 13.4% 상승하면서 2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동 역시도 5%대 오름세로 현재 거래가 13,080원, 대동금속도 4% 가까이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는 7,470원입니다. 반면에 DYD는 1.34%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한편 엔비디아 쇼크에 국내 반도체 섹터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전날 장 마감 후 발표된 분기 실적에서 향후 이익 전망치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부각되면서 긍정적인 매출 전망을 퇴색하게 했고요. 간밤 8.5% 급락 마감한 바 있는데요. 이에 온디바이어스 AI 관련주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니퀘스트가 5.06% 하락하며 6,380원, 퀄리타스 반도체도 6%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 AI 5.4% 하락하며 현재 거래가 19,630원이고요. 심텍은 지금 장 초반 대비해선 조금 낙폭을 축소시키긴 했지만 여전히 4.38% 약세입니다. 제주 반도체도 약 4%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인 HBM 관련 쪽도 지금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크윙이 5.2% 약세로 37,750원, DI가 4%대 하락합니다. 13,4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와 PSK홀딩스 5%대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도 4.7% 약세로 현재 거래가 13만 3,7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했던 대로 지금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600선을 좀 반납한 상황인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이영진 자문역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커지면서 최근에 화장품 그리고 뷰티 기기 쪽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관련주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 미증시에 낙폭 과대가 일어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지만 엔비디아 호실적 발표로 인해서 투심이 일부는 회복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국내 증시는 하락하면서 AI 관련된 투심이 미장과 딥커플링되는 현상이 나타났었는데요. 하지만 그 사이에도 모처럼 화장품,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의 강세 덕분에 국내 증시 투심이 이어졌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화장품 관련주들은 일부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과 더불어서 중국 사절단의 한국 방문 예정으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이어가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관련주들의 부가액이 받는다면 함께 보셔야 될 섹터가 피부 미용 의료기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2024년 270억 9천만 달러, 약 36조 원에서 2029년 442억 7천만 달러로 성장하면서 연평균 10.3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서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의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또 3월에 열릴 키메스 2025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소식들이 들려온다면 관련주들의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 좋게 보시나요? 비용 의료기기 관련주 중에서는 파마리서치, 클래식스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고공행진한 가운데 이제 막 수급이 유입되는 유망 기업들에 주목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우선 해당 기업들 중에서는 APR과 비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PR의 경우에는 홈 뷰티 디바이스 개발 판매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로도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프릴 스킨 및 메디큐브와 같은 화장품과 시너지를 효과를 내면서 K뷰티 경쟁력을 강화해가는 중입니다. 동사는 전일 메디큐브 화장품과 디바이스, 그리고 에이프릴 화장품의 유럽 대량 공급 시작과 관련된 호재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이력이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올해 글로벌 B2B 매출 1,800억 원, 전년 대비 3배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중 유럽판 매출은 180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9배 성장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작년에는 미국이 동사의 성장을 이끌었다면 올해는 전반적으로 서구권 채널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향후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멀티플이 상향되는 부분들을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오는 작년 매출액 582억 원, 영업이익 361억 원으로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기술 이전 수입이 일시적으로 반영한 과정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작년 하반기 후부터 북미와 중국 시장의 실적이 약화되고 있는 모습은 그동안의 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되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미국, 중국 외 지역에서 실적 호조가 북미의 둔화세를 상쇄시키는 과정 속에서 작년 12월 신제품 셀린류의 FDA 허가를 통해서 올해부터 미국 시장 공략 및 매출 확대에 다시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한령 해제 이슈가 부각됐을 시에 동사의 제품이 중국 NMPA 인증을 받은 이력으로 다시금 중국 시장의 매출 회복에 나선다면 현재 저점에 위치한 동사의 주가는 모멘텀이 향후 확산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 이제 간밤 엔비디아 쇼크 때문에 국내 증시 지금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시죠. 예,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소식이 글로벌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관세 이슈가 나오고 있지만 특히 전일에도 EU를 대상으로 해서 25% 관세 부과 우려가 나오면서 환율이 상승했고 그동안 견고하게 유지되었던 국내 증시가 일부 조정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PCE 지표 발표 이후에 이제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이나 중국 한한령 해지 관련 이슈, 그리고 2차 전지부터 피부, 미용, 의료기기, 박람회 등의 이렇게 주요 일정에 맞는 기업들을 살펴보셔야 되겠고, 특히 4월에 있을 미국 아마케어를 대비해서 주요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에 주목하시면서 포트폴리오의 분산 투자를 진행하신다면 다소 어려운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양호한 성과를 거두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에서도 강남 3구가 급등하면서 또 강남만 좋게 됐다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경매시장도 강남과 비강남 그리고 서울과 비서울로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2월의 마지막 금요일이죠. 설춘환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님 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부동산 움직임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특히 강남 이 3구 영역에서 국민평수죠. 뭐 아파트 여러 가격대가 뭐 40억 원에 계약된다든가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하고도 있는데 이런 모습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최근에 이제 전국의 아파트 시장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서울의 핵심인 강남 상구의 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극화가 상당히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 이번에 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해제된 송파구의 잠실동 그리고 강남구의 대치동, 삼성동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제 잠실의 랜드마크 중에 하나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엘리트, 이미 이제 엘스, 리센치, 트리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평형 약 33평형대 아파트가 이미 이제 실거래가가 한 27억 원에서 28억 원을 찍었고요. 호가는 30억 원을 훌쩍 넘기는 매물들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송파구도 어느덧 평당 1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기 전보다는 앞으로도 매매는 더욱 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반짝 상승인가요? 아니면은 좀 추세적으로 이쪽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반짝 상승으로 보는 것이 좀 타당해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5년 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저평가되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뭐 그린벨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행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지정되느냐 또 해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뭐 2배, 3배, 4배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관련돼서는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그 상승폭은 좀 미미할 것 같다. 다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기 때문에 실거주 부담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매매시장 또는 갭 투자 등이 또 활기를 띨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강남 3구가 이렇게 더욱 좋아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파급 효과가 인접한 마포나 성동, 용산 뭐 이런 곳에 어떤 아파트 가격 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서울 강남구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이 활발한 지역이 또 있죠. 바로 말씀하셨던 잠실 송파 영역인데요. 최근 수주전에 잇따라 승기를 잡은 이 삼성물산이 서울 송파구 대림 가락아파트 재건축 사업 이 시공사로 선정이 되면서 송파구 분위기가 좀 더 뜨거워진 모습인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사실 요즘 웬만한 지역은 공사비 급등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나 재건축 후에 그 비용을 부담하고도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곳, 대표적으로 오늘 이야기하는 송파구 또는 뭐 강남, 서초 등등 대표적일 텐데요. 오히려 이제 강남 3구 중에서도 송파구가 좀 가격이 싸 보인다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송파구 방이동에 대림 가락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1985년산이기 때문에 40년 차 충분히 이제 기간은 되었던 것 같고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선정되었고요. 아마 호가가 또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다.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이제 5호선 방이역하고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지도 좋아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 더불어서 제가 이제 현장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이 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대단지인 현대 아파트, 이게 이제 1000세대가 넘어가는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기대감이 또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서울에서는 뭐 꼭 강남 3구를 제외하더라도 역세권이면서 대단지 아파트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 그러나 그 외에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송파 헬리오시티 최근에 보니까 경매 낙찰가가 실거래가보다 더 비쌌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는 지인분도 2명이나 이번에 입찰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입찰할지는 몰랐습니다. 이유는 1층입니다. 사실 뭐 층이 좋은 것은 아니어서. 지난 2월 24일 날 있었습니다. 송파구 가락동의 헬리오시티 전용 25평,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33평형 아파트인데요. 1층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 18억 3,700, 그리고 이제 한 번 유찰되었기 때문에 이번 최저가가 약 한 14억 정도 됐었는데
저는 한 중간 정도의 가격에서 네. 낙찰, 이를테면 한 17억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번에 응찰자가 무려 87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의외다. 그래서 오히려 낙찰가율은 감정가를 훌쩍 넘긴 약 21억 원에 낙찰되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제 주위에 많은 분들도 좀 1층인데 이건 너무 네. 좀 오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최근에 이제 트렌드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구축 아파트는 별로 인기가 없는 반면에 네네. 지금 이제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대단지에 4년차 신축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아파트 선호도가 좀 높았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또 서울하고 지방 5대 광역시 아파트 이제 낙찰가율 이런 것들도 한번 보면 네네. 서울은 여전히 좀 탄탄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현재 서울의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한 91%, 92%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반면에 대구나 대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7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정말 어렵구나. 거의 이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좀 전에 거기 헬리오시티의 실거래가보다 높다라는 거잖아요, 낙찰가가. 그래서 1층이라고 한다면 좀 높을 것 같고요. 1층이 아니고 아마 그 중간층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번 가격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오히려 1층은 사실 로얄층에 비하면 그렇죠. 한 10%는 좀 싸야 될 것 같은데 예. 오히려 약간 좀 오버슈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네네. 아니, 좀 전에 그래프도 보니까 확실히 또 경매도 양극화하긴 하네요, 시장이. 맞습니다. 지금 제 주변에서도 최근에 이제 어찌 보면 좀 이제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네네. 서울 강남 3구를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그렇죠.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네. 오히려 많은 분들이 요즘에 대구나 대전 또는 뭐 세종이나 광주에 가서 좀 싸게 매매나 좀 낙찰을 받고 싶다 이런 네.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사람들의 심리는 여전히 싸게 살 수 있다면 좋지만 예. 그러나 지금의 가격으로는 좀 불편하다 그러게요.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여전히 좀 지방의 아파트 시장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것은 좀 안타까운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들여다봐도 서울의 경우에는 그래도 강보합 혹은 보합, 약보합, 보합에 가까운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방의 경우에는 미분양 주택도 계속 쌓이고 중공업 미분양 주택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는 두드러진 특징인데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아파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심리인데 네. 지금의 심리는 어쨌거나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좀 어려울 것 같다. 실물 경제도 어렵고 그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도 어려울 것 같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투자처를 찾는다면 네. 똘똘한 집 한 채.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에서도 핵심적인 뭐 강남 3구 이런 곳들이 좀 인기가 많은 것 같고요. 또 어찌 보면 지방에서도 또 핵심적인 뭐 부산이나 대전, 대구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은 좀 인기가 좀 많은 편이다. 반면에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뭐 이를테면 노원이나 네. 구로, 금천 이런 곳들은 오히려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을 들으면 이게 완전 딴 나라 같다. 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여전히 뭐 지금 지난번에 노원에서 어떤 이제 그 학생이 예전에 영끌을 해서 6단지, 그러니까 노원역 바로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억 5천에 샀는데 지금 6억 원인데 계속해서 호가는 좀 떨어지고 있고 매물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앞으로도 여전히 좀 오래된 구축 아파트들은 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오히려 강남 3구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예. 제 주변에서도 이제 돈이 조금은 있는데 거기는 좀 어려우니까 오히려 용산이나 마포나 성동이나 강동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은 오히려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오히려 그쪽이 상당히 싸 보인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싸 보인다. 네. 예. 아무래도 경매 입찰 준비하시는 분들은 뭔가 조금 더 싸게 좀 매수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그 주의점도 좀 알려주세요, 간단하게. 네, 일단 최근에 제 주변에서 입찰 준비물을 좀 잘 준비를 못해서 준비물. 네, 입찰이 무효화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차라리 그냥 입찰을 했는데 떨어졌는데 준비물이 부족했다. 그러면 예. 사실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1등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된 두 가지의 사례가 있었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대리인으로 입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정민 앵커님께서 이제 저한테 대신 입찰을 좀 부탁을 한다.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가는 사람은 신분증 도장을 가져가야 되지만 제가 이제 우리 앵커님한테 이를테면 인감 도장으로 날인된 위임장하고 인감 증명서하고 입찰 보증금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받고 실제로 입찰할 때는 인감 증명서를 내지 않은 거예요. 인감 증명서를 넣었어야 되는데 네. 인감 증명서는 가방에 놔두고 예. 입찰 봉투에는 그것을 넣지 않아서 예. 입찰이 무효. 근데 이제 과거하고 좀 다른 것은
한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개찰할 때 네. 집행관이 여기 이정민 그 본인의 그 인감증서가 없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가방에 있는데 지금 낼게요. 이것을 받아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무효화된. 그럼 입찰 보증금만 날린 거예요? 아니, 그는 이제 입찰 보증금 돌려받습니다. 돌려받아요? 폐찰이 됐기 때문에 돌려받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 제가 이제 어떤 그 3스타 분을 이제 개인 레슨한 적이 있었었는데 네. 그분도 이런 적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어떤 분이 이게 이제 재매각 사건입니다. 재매각 사건은 뭐냐면 낙찰자가 낙찰받고 매각이 허가돼서 법원에서 언제까지 잔대금을 납부하세요라고 했는데 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다시 재경매를 잡거든요. 그러면 이제 법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 봐라. 처음에 입찰 보증금이 10%밖에 안 하니까 그냥 쉽게 포기하는구나. 그러면 이번 재매각할 때는 보증금을 좀 할증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20%로 할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이 어떻게 그걸 언급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권리 분석을 할 때 또 입찰할 때 마지막 보는 서류가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매각 물건 명세서의 비고란에 네. 아무런 커멘트가 없으면 그냥 10%만 내면 되는데 예. 매각 물건 명세서 비고란에 보증금 20%라고 기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생각 없이 10%만 내고 낙찰을 받은 거예요. 예, 약간 아쉽게도 역시 무효인 그런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0% 내고 그 밑에 차순위가 낙찰받는 행운이 있었다. 그럼 이런 그분도 대신 보증금은 돌려받는 거죠? 맞습니다. 네, 보증금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앵커님께서 계속해서 보증금을 말씀하시는데 앞서 얘기한 잔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만 보증금을 몰수당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매 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유의사항들 네. 이런 것들도 정리해 주셔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이번 달에도 임장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 네. 곳. 예, 그러면 여러 곳 다녀오셨는데 한번 소개해 주실 매물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번 달에는 서울 강서구하고 그다음에 고양시 등을 좀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일단 이번에 또 어떤 그 수강생분이 이제 임장을 하면서 꼭 낙찰을 받고 싶었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요거 이제 어떻게 좀 임장을 좀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우리가 입찰할 때 낙찰받은 물건들은 기본적으로 토지가 아닌 이상은 내부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관리사무소나 어쨌거나 점유자를 한번 배를 눌러서라도 만나보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냥 공부 삼아서 갔는데 배를 누른다. 이것은 좀 매너가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낙찰을 받을 거라면 배를 눌러서 혹시 점유자랑 한 번 정도는 저는 대화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가 다녀온 곳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이 오피스텔은 5층에 위치해 있고 전용이 5.43평, 그러니까 혼자 살기에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그런 면적입니다. 사건 번호가 2024 타경의 107990인데요. 이 오피스텔이 감정가가 1억 3,300만 원이었는데 오히려 두 번 유찰돼가지고 최저 매각 가격이 이번에 8,512만 원입니다. 이 오피스텔은 9호선 양천향교역에서 4분 거리, 그리고 5호선 발산역에서 9분 거리. 마곡에 직장을 가지신 분들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입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개사무소에 가니까 이 정도라면 보증금 500만 원을 월세 60만 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한 1억 원 정도의 낙찰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수익률은 7%가 넘어가는 것이니까 지금의 어떤 기준금리, 뭐 이를테면 예금 이자에 비해서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어찌 보면 마곡에서 이렇게 한 번 유찰되지도 않고 두 번 유찰된 오피스텔이 나올 수 있을까 사실 저도 약간 좀 의아했는데 이 물건은 선순위 임차인이 1억 5천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네. 이 오피스텔이 사실 지금 감정가가 1억 3,300인데 선순위가 1억 5천만 원이 있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번에 한 9천에 낙찰을 받아도 선순위 임차인이 못 받은 6천을 제가 떠안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은 좀 독특한데 이 사건 선순위 임차인의 승계인이 있습니다. 허그 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는데 이런 물건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빌라가 이런 물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가격보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허그가 뭐라고 확약서를 하나 내줬냐면 이번에 우리가 낙찰된 금액에서 우선 면제권을 받는데 혹시라도 못 받은 금액이 생긴다. 5천이 됐든 6천 우리 선순위인데 그 나머지 금액은 포기하겠다. 선순위 임차인의 지위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최저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혹시 이거 월세를 내고 거주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걸 낙찰을 받아서 대출이자가 훨씬 더 낫거든요.
그리고 싸게 낙찰받는다면 차후에 매매 차익도 네. 충분히 거둘 수 있는 물건이 아닌가. 그래서 좀 임장한 다음에 적극적인 한번 입찰도 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다녀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의 근린상가입니다. 이 물건은 이제 사무실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5층에 위치해 있고요. 전용이 13평짜리. 요거는 이제 사건 번호가 2023 타경의 7856인데 특이한 것도 물건 번호 3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 또 정리하고 넘어가면 이 사건은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데 물건을 3개를 한 방에 경매를 집어넣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법원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 방으로 사건 번호는 들어왔습니다만 따로따로 나눠서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개별 매각이라고 하고 물건 번호를 뭐 이를테면 1번, 2번, 3번 호수별로 하는 거니까 이런 물건을 입찰할 때 일단 최소한 물건 번호 3번은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놓치지 않길 바라고요. 이 상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감정가 2억 2,900인데 두 번 유찰돼서 딱 반값이 되었습니다. 3호선 지축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고요. 신축이고 역세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다. 특히 이제 배우지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한 6, 70만 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직접 사용하거나 또는 임대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그 구분상가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서 후단에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도면에 보면 맨 뒤에 이를테면 이제 도면을 보고 저희 보시면 빨간색이 끝에서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사람들의 선호도는 맨 끝에 호수를 가장 선호하는 것이니까 네. 가격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맨 마지막 것에 아마 입찰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이 있고 나중에 사용할 때도 훨씬 더 좀 프라이버시 있게 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코스피가 2% 지금 하락으로 2,569포인트, 코스닥도 오늘 양시장 좀 많이 떨어지네요. 외국인 현선물 모두 많이 팝니다. 오늘 이번 주 고생하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너무 즐겁게 자리했고요. 여러분들께 또 귀중한 정보들을 전달하는데 조금 기여를 했다라는 생각에 또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대체 공휴일로 다음 주 월요일 하루 쉬고 저희는 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